네, 방금 소개받은 김순훈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주제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 같기도 한데요. 우선 제 말씀에 앞서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감사의 말씀이냐 하면 지난 2017년 5월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고요. 그로부터 이제 지금 거의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한 5년 동안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관련된 제도들이 굉장히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이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제도를 바꾸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오늘 참석하신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이지 않는 성원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막 그 후원이 아니었더라면 기존의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또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은 거의 하지 못하는 이런 제도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많은 제도를 우리가 바꿨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치분권 7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제도가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인데 32년 만에 그게 오늘의 여러분과 저가 나눌 중요한 테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얘기지만 지구상에 한 몇 개의 독립국가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구상에 한 220여 개의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220여 개의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세기, 21세기를 통틀어 민주화에도 성공하고 산업화에도 성공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제 아는 지인이 미시간 스테이트의 교수신데 한 2년 전에 가나 출신 그 미국인이니까 이제 흑인이죠. 연락이 와서 한국을 한번 좀 방문하고 싶다 그래. 그때 우리 코로나 막 타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1960년도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가나하고 똑같았답니다. 1인당 GNP가. 그때 88불이었습니다. 88불. 100불도 안 된 거니까 10만 원도 안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3만 5천 불을 넘었죠. 그러니까 한 60년 동안에 1960년도에 1인당 GNP 88불의 국가가 3만 5천 불의 국가가 됐다. 상상이 좀 되세요? 그때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나라부터 소위 ODA, 우리 공적 원조라는 것을 받아서 밀가루도 원조 받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출발한 대한민국이 한 60년 만에 이제 왜 공식적으로 외국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국가로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거의 같은 타이밍에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차적으로 만족하는 분도 계시고 조금 불만족스러운 분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민주화에도 이 정도면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가나 출신의 교수가 궁금한 거죠. 도대체 어떤 요인이 이렇게 가나라는 나라와 대한민국의 차이를 이렇게 내느냐. 그게 그 학문적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중에 제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 나눌 지방자치의 실시와 부활이 아니었겠나.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의 시작이었고 또 지방자치의 부활이었다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게 오늘 제 첫 강의에 문재인 정부가 왜 자치분권에 전력을 해서 여기 주민이 주체가 되는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3050 클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만약 지구상 한 220 국가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국가가 있다면 여러분 한 몇 개의 나라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외국에서 배워야 한다면 어떤 나라로부터 이제 배울 게 있겠어요? 예를 들면 G7, G20 예를 들면요. 3050 클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국가입니다. 우리가 7번째 국가입니다. 인구 5천만을 갖고
없고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지구상에 7개가 있는데 우리가 7번째로 합류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대략 우리가 이렇게 보고 공부할 수 있고 좀 배워야 한다고 하면 한 6개의 나라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미국, 영국, 일본 뭐 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위에 보시면 어디 유학 간다고 그러면 어디 가는데 그러면 대개 한 80%가 미국 갈 거고 그 외에 영어권의 영국이나 뭐 캐나다나 호주, 그다음에 가까운 일본, 중국 뭐 이 정도가 되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민주화에도 성공하고 산업화에도 성공해서 다른 건 다 좀 앞서왔는데 지방자치는 우리가 늦게 시작했습니다. 또 중간에 또 역사적인 우려가 있어서 10년 동안 또 지방자치가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근대 정부가 1948년도에 출발하면서 헌법을 만들죠. 그리고 1949년도에 헌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자치를 49년도에 실시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지방자치를 실시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52년에 실시합니다. 자, 여러분 1952년도에 우리나라 상황이 다 아시죠? 1952년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예, 우리가 전쟁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 지방자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이 있었냐,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고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지방자치를 시작한 게 아니라 당시의 지방자치 시작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우리가 직선하고 하지만 당시에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 자기 편이 많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자기 편이 없으면 대통령이 못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직선으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 우군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 선거를 하고 그게 1952년도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첫발이었습니다. 근데 시작은 어찌됐든 간에 지방자치 시작은 1950년대 하면서 시도를 하지 않고 시읍면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동원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10년 동안 하다가 1961년 5.16이 일어납니다. 근데 5.16이 일어나서 생긴 군사정부는 지방자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근데 왜 그때 군사정부가 지방자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냐고 뒤돌아보면 1952년도에 시작된 지방자치의 한 10년간 경험이 국민들에게는 적지 않게 혼란으로 보였던 적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여러분들은 군수도 뽑고 구의원을 각각 우리 기관 분리형이라서 2개를 뽑는데 당시에는 군수를 처음에는 의회에서 뽑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 통합형인 거죠. 그래서 군수에게는 의회에 해상권을 주고 의회는 군수를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양자, 그러니까 의원대학제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자 간의 갈등이 심해서 잘 조합지 못하면 불신임을 한다든지 해산하는 일이 생겨나니까 그게 자체 혼란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지방자치가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1991년도에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는데 1991년도 부활하게 된 근거법이 지금 저 상단에 있는 1988년 지방자치법입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9일 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32년 만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유가 1988년도 법이 모태가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한다는 게 이제 그래서 나온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 부활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드리는 게 이게 왜 역사적인 배경이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민주화에 성공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얘기할 때 빼놓아서는 안 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고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많은데 특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지방자치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주 혁혁한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신념을 갖고 있었냐면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여야 간의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고 이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루려면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신 분입니다. 자, 왜 지방자치가 여야 간의 평화로운 정권 교체냐? 여러분들 다 초등학교 나오셨죠? 여기 국민학교 나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국민학교 나오신 분? 국민학교 나오신 분 계세요? 제가 국민학교 나오시냐 초등학교 나오시냐 묻는 이유는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옛날에는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다가 95년도에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뀌죠. 자, 이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그럼 왜 바뀌었을 것 같으세요? 왜 우리가 다 익숙한 단어잖아요. 국민학교. 근데 그걸 초등학교로 바꿨습니다. 이 국민학교라고 하는 명칭 속에는 교육을 시키되 국가가 일정한 특정한 내용을 꼭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이념이 굉장히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학교 나오신 분 보시면 국민교육원장이라는 거 기억하신가요? 그럼 국민학교 다니면서 받은 교육 중에 지금도 기억나시는 게 좀 있으세요? 막 반복 학습 때문에 기억했던 거 기억 없으세요? 반공교육 많이 받았다는 교육, 반공 글짓기, 반공표, 반공웅변대 뭐 이런 반공교육 많이 받으셨죠? 예. 네,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접고 지역에 맞게 자율적인 한 그런 의미의 자치교육, 그런 의미의 이제 초등학교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자, 그러니까 단체장, 소위 군수, 시장, 도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대에는 관권 선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들어보셨죠? 관권 선거. 그러니까 관권 선거가 존재하는 한 여야 간의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막으려면 지방자치를 해야 되고 지방자치 한다는 말은 주민들이 직접 군수도 뽑고 구의원도 뽑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1988년, 87년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이한열 사건, 60항쟁, 6.29 선언 등등으로 민주화의 청사진이 쭉 그려지면서도 지방자치가 부활되지 않으니까 1990년 10월 달에 13일의 단식, 거의 목숨을 건 단식이었습니다. 그 단식을 거쳐서 우리가 91년도에 지방자치를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지방자치를 부활하려면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1988년 법이거든요. 자, 88년도 법에서 당시 여야 간에 이제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법을 바꾸려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야당 대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완전한 제도를 만들려고 시간 끌지 말아요. 지금의 지방자치의 시작은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완전한 제도는 시간을 갖게 고쳐나가되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항은 단체장하고 의회는 주민들이 직선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할 때는 의원만 뽑았습니다. 단체장은 계속 임명직으로 뒀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도의 불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고 단체장은 임명직으로 계속 두면서 의회는 거의 형식적인 역할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임명직 단체장에게 다 몰아주고 의회는 형식적으로 하면서 일단 지방자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988년도 지방자치법이 지니고 있던 문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무늬만 지방자치였다. 실질적으로는 관치행정이 계속됐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우리가 30년을 뒤돌아보면 제가 여러분께 조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 실시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혁혁했습니다. 자, 우리가 광의적으로 지방자치가 민주화의 성공을 이뤘다고 치지만 우리가 지방의 레벨에서만 가만히 보면 여기 공직자들도 많이 계실 텐데 첫 번째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에 준 임팩트가 뭐냐면 관청의 턱을 탁 낮췄습니다. 지금은 뭐 공직자들에게 누가 담배 사주면서 주민등록표 빨리 떼어달라는 말 부탁하는 분 없을 겁니다. 아주 공정하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옛날에는 이 관청의 턱이 높아서 일반 주민들이 이 군청이나 시청 하나 들어오는 일이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청행정이란 말이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관청의 문을 낮춘 중요한 일이었고요. 제가 여야 간의 정권 교체에 기여했다는 얘기를 이미 말씀드렸고, 일단 공직자들의 주민에 대한 태도들이 굉장히 친절했다는 게 지난 30년간 지방자치가 낳은 긍정적인 효과들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는 계속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 김종환 군수님이 의회에 계셨었는데 전남도의원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회에 관련된 제도 중에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고부터 가장 문제점이 지적된 게 지방의원을 도와주는 사무처, 사무국의 인사권을 임명직 단체장이 처음에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의회를만을 위해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점으로 지져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게 개선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9년 김대중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5분의 대통령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자치에 부활하신 분이고 일단 시작은 강조하셨지만 실제 대통령이 돼서 보니까 지방자치가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방으로 권한을 많이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고 1999년 1월 1일부터 중앙행정지방 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부활시키고 지방분권이라는 걸 처음으로 실시한 분, 그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 시기를 지방분권의 제도적 도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방분권의 분위기를 소위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발전시켜서 국민적 관심사를 이끌어낸 분이 계신데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 그러면 그분이 한 업적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들어보셨죠? 이 두 가지가 다 노무현 대통령 작품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원대한 계약인 많았지만은 탄핵 사건, 그다음에 헌법 위헌 소송 등등으로 인해서 원래 했던 뜻한 바로는 걷지 못했지만 어찌되었든 특히 지방분권인 것을 혁신적으로 실행한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요 두 분은 민주당 정부 대통령이었고요. 요 두 분은 이제 우리 보수당 정부 출신들이신데 보수당 정부는 비교적 민주당보다는 지방분권이 소극적입니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 미온적 조정을 하면서 소위 지방소비세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합니다. 이게 물론 지방자치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는 아니고 국세가 삭감되면 교부세라는 게 삭감되거든요. 왜냐하면 국세 일정 %를 교부세에서 지방정부를 내려보내는데 그래서 국세의 삭감으로 인한 교부세 보전을 위해서 지방세를 처음으로 도입한 분이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분이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중간에 탄핵이라는 시절을 겪어서 큰 흔적이 별로 크지 않은 분이고 그 대신 이제 하나를 더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든 지방소비세를 당시 5%였거든요. 5%포인트를 6%를 더 더해서 11%로 올려놓습니다. 그때 왜 올리냐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를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취득세 삭감분에 대한 보전으로 지방소비세를 6%포인트 상승한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부터 소위 자치분권회를 아까 얘기한 대로 불완전한 제도를 완전화하겠다라고 선언하고 5년 동안 변함없이 해서 자치분권을 만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그 평가를 자치분권의 르네상스라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서 보면 자치분권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하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때의 연방제는 미국과 같은 연방제를 만드는 뜻보다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지방분권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100개의 국정과제 속에 5개의 국정과제가 자치분권 관련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10반번의 국정과제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인데요. 이 속에 자치경찰을 만들겠다는 게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이 자치경찰은 대한민국 75년 경찰사에 처음으로 실시한 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경찰청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라남도에 살고 계신데 자치경찰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지방경찰청. 근데 지금은 경찰청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지금 경찰청 이름은? 지금은 지방경찰청에서 지방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전라남도 경찰청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차이가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아시죠? 이 차이가 뭔지. 관청 이름에 지방이라는 게 붙어 있으면 이거는 국가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방자가 붙어 있는 관청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지방국세청 들어보셨죠? 부산 가시면 부산지방국세청, 서울 가시면 서울지방국세청, 전라남도 오면 전라남도 지방국세청입니다. 국세청 그랬죠. 보훈청 들어보셨죠? 또 그다음에 병무청 들어보셨죠? 여기 안에는 다 지방자가 붙어 있습니다. 국토청도 국토관리청도 지방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서 국가기관이라는데 경찰은 이제 그 지방자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전국에 있는 한 5천 개의 특별지방행정 중에 2,300개가 경찰이었거든요. 지구대 파출소 경찰청 포함해서 이게 다 이제 반국가 반지방의 조직으로 변화했다는 의미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자치경찰이 75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그거를 현 정부가 조금 더 발전시키자는 노력을 하는 얘기가 이제 거기인 거예요. 그 외 4개의 국정과제가 있는데 74번이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에 실질합니다. 자, 여기 주민참여위원도 계시고 주민참여회원도 계신데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오늘 후에 여러분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5번은 무슨 일을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주되 이제는 지방이 스스로 세입을 넣을 수 있는 재원의 자주권을 좀 높이자 하는 의미의 재정분권이 포함되어 있고 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에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에 대한 분권 모형의 완성, 이 5개를 국정과제를 삼고 2018년 9월에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자치분권 속에 33개 분야의 136개의 과제를 실행과제를 해서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해서 아마 한 90%는 달성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법을 만 32년 만에 바치는 게 중요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시는 건 잘 모르겠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드리고 이 외에 6개의 법률이 더 있는데 오늘 이제 언급될 게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하는 법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우리나라 캐비넷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도 지방의 이슈를 다루는 제2국무회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제2국무회를 만들려면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는 헌법 용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5월에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가 국회가 도와주지 않아서 헌법 개정안이 무산됐죠. 그래서 그 대체된 게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고 중앙지방협력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작년이죠. 1월 13일 날 제1차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10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2차 회의를 하고 올해 2월 달에 3차 회의까지 합니다. 이게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그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요즘에 그것 때문에 혹시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반응을 얻고 계신 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향사랑 기부금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주민조례 발안법, 그다음에 제1차 지방이왕 일갈법, 예, 그다음에 자치경찰법, 예, 이런 법들 한 7개의 법을 지난 5년 동안에 만들게 되고 그것들이 소위 자치분권 2.0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그 외에 제2차에 걸친 재정분권을 이렇게 돼서 매년 18조 3천억이 되는 지방재정을 매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재정분권을 이루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 결과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32만의 지방
자치법을 포함한 자치분권 7법이 만든 그 의의가 굉장히 큰데, 두 번째는 두 가지로 나눠서 그 의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공부하실 때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은 많이 들으셨죠? 국민주권. 영어로는 Popular Sovereignty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은, 원래 이 주권이라는 개념은 중앙집권 국가를 서포트하게 만든 개념입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생긴 개념인데요. 도시국가 건설이 늦었던 프랑스에서는 봉건용주들의 그 착취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이 왕하고 힘을 합해서 주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왕에게 위임하고, 왕이 시민으로부터 받던 권한을 가지고 봉건용주를 통제 관리하는 그 개념을 만드는데, 그게 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주권이라는 개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국민주권이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들이 갖고 있던 주권을 중앙정부에 위임을 하면 중앙정부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재임하게 되는데, 이 재임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자치권입니다. 통상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국민주권에 의해서 재임된 권한이 자치권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 위임받은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이론에 가름해서 우리가 주민주권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이 주민주권이라는 개념은 자치권의 근원은 주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민을 위한 것이 국민주권이라면, 자치권은 주민에 의한 그런 권한이라고 보시고, 이를 위해서 그 부수법률로 여기 있는 것처럼 주민조례발안법을 만들어서 주민참여권을 확대하고, 주민감사 청구제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참여 연령을 완화하는 등 소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크게 열었다 하는 게 주민주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까지 중앙지방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꾼 겁니다. 그동안은 여러분들 이제 법률을 보시면 대개 중앙정부의 개념과 국가의 개념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국가하고 중앙정부, 그러니까 대개 국가는 어떻게 한다 보면 그 국가의 실체는 중앙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국가였던 시대에 쭉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정부가 하나의 주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라고 불러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 쭉 지방정부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국정을 수행하는 상호 명령 복종 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국정을 목표를 위한 파트너 관계라고 하는 이 거버넌스 이론을 확정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1988년도 지방자치법에는 제9장의 명칭이 국가의 지도 감독이었습니다. 자, 이 국가의 지도 감독이라는 말은 지도 감독,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쓰는 용어죠. 지도한다, 감독한다라는 말이. 근데 새로운 지방자치법을 보면 9자의 명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지시하거나 감독하거나 위협적이지 않고 상호 협력해서 공동 목표를 추진한다고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거버넌스 이론이라고 그러고요. 이 거버넌스의 국정동반자 지위를 지방정부가 갖게 됐다 하는 게 두 번째 중요한, 그래서 이거를 상징하는 의미로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하는 게 분기별로 열리게 돼 있어서 이제는 지방의 이슈가 대통령과 장관들이 참석하고, 그다음에 지방의 대표들이 참석해서 이제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하는 굉장한 중요한 걸 맡는고, 근데 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그 산출물로 자치경찰이 독립이 돼서 지방경찰청이 시도경찰청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러면 두 번째는 정책적 의의인데요. 자, 그러면 어떤 정책적 의의를 띠고 있냐?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마련하겠다는 거고, 그 제도를 마련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엔 5개의 국정과제를 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계획을 구체화해서 만들어서 7가지 법을 만드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그 부수법안인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입법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관련 조항도 지방자치법 개정 및 주민자치 기본법 형태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법화 예정인데, 요거는 지방자치법 확정할 때 요거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각 지역마다 1999년도에 만든 지방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개정돼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처럼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로 계속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분권특별법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것을 권장해 왔는데, 처음에는 한 39개로 2013년도에 실시했다가 작년 문재인 정부 끝날 때가 한 1000개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장성군이 보니까 장성읍만 지금 주민자치회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 주민자치위원회로 남아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들은 이 주민자치에 관련된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담아서 전국의 모든 데가 주민자치회로 변화하는 것을 노력을 했는데, 당시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그 조항이 통과되지 못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완전히 빠져서 지금 특별법에만 놓여 있는 게 됐고, 이 특별법도 3월 20일이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법률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주민자치에 관련된 조항이 아직 지금 통과되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지방자치 제도가 정상화됐다 하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988년도 지방자치법을 만들 때 굉장히 서툴게 부활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관련된 상당수 권한들이 제약되거나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무기구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갖고 있었죠. 이거를 지방의회로 돌려놓습니다. 이게 만 32년, 1991년도부터 지방의회가 독립시켜달라고 주장해왔던 건데, 이게 32년 만에 통과되고, 그 다음에 정책보좌관을 꾸준히 주장해와서 그 정책보좌관의 이름을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가 보장이 되고요. 주민직접참정제도가 강화가 되고, 지방의회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자치단체 지방정부화하는 제도적 완성을 이루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의는 뭐냐면, 주민주권과 보충성의 원리가 반영이 됐다는 얘기고요. 이 보충성의 원리의 의미는 사무를 처리할 때 지역 주민으로부터 가까운 정부가 먼저 처리하고, 그 정부가 못하면 그 다음 정부가 하고, 그 다음 정부가 못하면 중앙정부가 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소극적 의미의 보충성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반대로 시군구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 상위 정부가 대신할 수 있는 적극적 의미의 보충성 원리도 같이 반영됐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치 입법권의 범위를 할 때 그동안 법률에서는 문헌이 어떻게 돼 있냐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해서 이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번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안이라는 용어가 빠져서, 이 안이라는 용어가 빠지는 게 지방의회 또는 아니면 지방정부의 자치국권을 더 확대하는데 어떻게 기여하게 될는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분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32년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의 정책적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치분권 7법, 2차례에 걸친 재정분권, 그 다음에 정책적 중요한 실천으로 새로운 시대의 자치분권 시대를 열는데, 그래서 새로 여는 시대를 여기 보는 것처럼 자치분권 2.0 시대라고 그러고요. 그 이전 소위 2022년까지의 지방자치를 우리가 지방자치 1.0 시대라고 분류해서, 이 두 시대에는 이렇게 크게 지방자치 환경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뭐 활동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누차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분권 1.0 시대에는 주로 지방자치 실시했다. 단체장과 의원들을 우리 손으로 뽑는다가 뭐이 목표였다면, 이제부터는 자치분권의 실질화, 이제는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로부터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이고요. 그 지방자치 구현하는 훈련이 실질적으로 나아가서 대한민국 민주화 발전에 기여한다. 하는 이걸 기여한다는 게 이제 자치분권 2.0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자, 그렇다면 자치분권 또는 지방자치 1.0 시대의 주인이 누구였냐? 그러면 여러분 법률을 보시면 주로 지방자치 단체는 주로 단체 중심으로 법률을 규정했는데 이제는 자치분권 2.0 시대는 주민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앞의 시대의 지방자치의 특징을 단체 자치라고 이렇게 특징을 짓는다면 이제는 자치분권 2.0 시대에는 주민자치 시대다. 그러니까 얘는 주민이 주인이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대표적인 예로 종전 법률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지역에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종전법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단체장 군수에게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청구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면 조례를 발의하면 될 거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조례 발의를 하지 않고 그 청구한 분에게 이래 해서 내가 조례 발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돼서 귀화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민들이 바로 조례를 발의합니다.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일정 수의 주민들이 연설을 받은 그 조례안을 바로 지방의회에 발의합니다. 우리 직접 발의한 거죠. 자, 이거 엄청난 변화죠.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주민들이 발의한 주민 발의안을 접수한 의회는 반드시 1년 안에 처리해야 됩니다.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체가 셋이거든요. 이제 새로운 법률에 의하면 하나는 단체장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죠. 지방의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데 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1년 안에 처리해라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발의한 주민 조례 발의안은 반드시 1년 안에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 외에 하나의 또 중요한 조항이 있는데 다른 조례안들은 지방의회가 임기가 종료가 되면 처리하지 못한 조례 발의안들은 다 이제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임기 종료가 돼도 자동으로 다음 의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의회가 앞 의회가 처리하지 못한 주민조례 발의안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엄청 달라졌죠? 이렇게 우리의 간접 발의 제도가 직접 발의 제도로 바뀌었다. 자, 그다음에 자치권의 근거는 앞에서는 제가 국민주권을 재위임받은 형태가 자치권이라고 한다면 지금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는 주민주권에 기초해서 자치권이 더 강화된 거로 해석이 될 거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와 같은 이론의 변화는 혹시 여러분들이 자치권에 관한 이론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간에 생겨서 재판을 하게 될 텐데 그런 행정재판을 할 때 지방정부에 상당히 유리하게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치사무가 확대가 됐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보충성의 원칙과 사무범위가 확대된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특히 지방자치, 특히 지방정부가 국제협력 사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자치사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자치경찰이 출범했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치경찰 사무가 출범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치경찰 치안사무에도 한 100여 개의 자치경찰 사무가 생겼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을 자치경찰이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생활하시면서 느끼시는 치안 서비스,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그다음에 지역 교통, 지역 경비 이런 관련 사무는 이게 자치경찰 사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더 쉽게 표현하시면 지구대 파출소 경찰들이 하는 업무의 한 90%. 이거는 자치경찰 사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잘 인식을, 지금 우리는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시도에 가시면 자치경찰로 편입된 그 경찰들한테는 복지수당을 그 시도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방공무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의미죠. 복지수당을 받으니까요. 자, 그래서 자치경찰 사무가 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이 확초가 돼서 매년 18.3조, 그러니까 2단계에 걸친 지방소비세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토탈 1단계 때 10%포인트,
2단계 때 4.3포인트가 돼서 지방 소득이 크게 늘었다. 그래서 많게는 연간 한 1조 원, 뭐 작게는 한 몇천억 정도의 지방 소득이 수익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인은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는 자치단체라고 부르는 게 일반화였다면 지금부터는 지방정부로 부른다. 그리고 현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라고 부르는 게 맞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의결기관의 독립성이 상당히 미흡했는데 지방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 지위가 상당히 강화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단체장이 있고 의회 있고 우리가 이걸 기관 분리형이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선택으로 지방정부의 구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 이 부수법원 현재 지금 행안부가 입안 중인데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의 투표로 기관 분리형이 아닌 통합형, 제가 아까 52년도는 통합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52년도 같이 뭐 의회에서 단체장을 선출한다든지 아니 단체장을 선출하지 않고 행정 전문가를 그냥 임명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종전에는 강단체장 약의회 시대였다면 지금은 주민투표 통해서 변경 가능하고, 그다음에 중앙지방관계도 지도감독의 상하관계였었다면 지금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크게 변화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소위 자치분권 2.0 시대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자, 그럼 이 시대에 집행하게 될 지방자치법은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크게 5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 변화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1파트와 2파트가 여러분들 지역 주민들에 관련된 조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제도적으로도 주민들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크게 개선됐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보실 것 같아요. 모든 여러분들의 법률들을 보시면 제1조가 그 법을 만든 목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전에 보시면 제1조 지방자치법 제1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련된 게 지방자치법이다라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적 규정이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헌법만 개정됐더라면은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보다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헌법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는 바꾸지 못했지만 제1조 속에 뭐를 명시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할 때 반드시 주민 참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참여가 됐든 간접 참여가 됐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은 주민 참여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이 참여하는 과정이 디테일하게 뒤에서 만들어지고 또 지방자치법에서 그렇게 담지 못했으면 별도의 법률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권이 관리되는데 종전에는 주민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많았습니다. 대개 주민 권리가 자치단체 재생산 공공시설 이용권이라든지 균등한 혜택을 받은 권리, 참정권 이렇게 제한적으로 명시했는데 주민 권리가 어떻게 확대됐냐면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정책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는 주민들이 참여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여하는 과정이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주민조례 발안제를 도입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 주민주축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전에는 우리가 간접 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이렇게 3대 주민참여법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주민집적 조례가 돼 있고 주민투표법을 개정했고 지금 주민소환법을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우리도 주민참여 3법을 완성하게 된다. 그래서 특히 이 주민조례 발안법이 지니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다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를 참여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한 살이 낮춰졌습니다. 자, 이 한 살, 물리적으로는 한 살인데 이 한 살이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클 거라고 기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까지는 19세 이상이 주민 참여의 참여 대상 요건자였는데 이제는 18세로 한 살이 낮춰졌어요. 자, 물리적으로 한 살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니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왜 그럴 거냐? 고등학생들이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혹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계기가 있으셨던가요? 아마 여러분들 18세면 고3이라 고3 때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관련된 고민과 시간과 관심을 갖지 그의 이슈에 관심을 갖는 게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18세가 되면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주민투표가 있다. 그럼 18세면 이제 유권자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관련된 이슈를 이해하지 못하고 투표하러 가는 일이 그 난센스지요. 그러니까 이제 18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학교 교육 자체에 관련 내용은 물론이고 사회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조금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들이 교육 자치, 학교와 일반 사회 자치의 벽이 이제는 서서히 낮아지는 걸 굉장히 의미한다. 자, 이게 18세로 낮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설된 규정인데 여러분들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규정이고요. 규칙은 단체장이나 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만드는 제도인데 이제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돼서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제는 군수나 시장에게 이러이러한 규칙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주민감사 청구제라는 제도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의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걸 주민감사 청구제도라고 하는데 근데 종전에는 시도는 500명, 50명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의 연설을 받아야 됩니다. 주민감사 청구를 하려면. 그런데 이 요건이 시도는 300명, 50만 인당 대도시는 200명, 시군구는 150명입니다. 그러니까 장성군 군민들이 주민감사 청구하려면 종전에는 200명의 연설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150명만 받으면 되니까 주민감사 청구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졌죠. 또 청구 대상 기간도 종전에는 이게 선거에 악용될지 모른다고 해서 앞에 1년 뒤에 2년은 못해서 2년 동안만 주민감사 청구를 가능했는데 이제는 주민감사 청구도 3년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전보다는 부조리하거나 위법한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감사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청구권 기준 연령이 19세였는데 이제는 조례 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등이 18세 이하로 하나 낮아졌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에 조금 전에 기관 구성 다양화를 설명하면서 종전에는 군수, 군의회 이렇게 딱 이원화된 이원 우리가 기관 분리형이었는데 이제는 기관 통합 표현도 가능해져서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겠다 하는 그 다양화 관련된 행위인데 그 다양화를 할 때 최종 결정권자가 주민이다. 주민들의 주민투표로 확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민투표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오늘 중요한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법률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통과가 됐는데요. 이 주민투표법을 보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주민투표 하기가 쉬워졌냐면 종전에는 중요한 안건을 주민투표에 붙이면 두 개의 요건을 갖춰야 이 주민투표가 완성됩니다. 하나가 개표 요건이라는 게 있어서 유권자의 일정수가 투표를 해야 여러분이 투표하신 그 투표함을 개봉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그게 유권자의 3분의 1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3분의 1 이하로 투표를 하면 아예 주민투표를 한 걸 개봉하지 않습니다. 3분의 1이 넘으면 개봉을 해서 그다음에 그걸 카운트해서 유효 투표자의 과반수를 넘어야 이제 투표가 완결됩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주민투표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 개표 요건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되냐 안 되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민투표한 투표성을 개봉해야 되는데, 다만 여러분이 투표한 그 주민투표가 유효되려면 최소한도 유권자의 4분의 1이 투표해야 됩니다. 개봉은 하되 개봉해봤더니 4분의 1이 안 된다. 그럼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투표를 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투표를 하면 되니까 유권자의 25%만 동의를 하면 주민투표가 이제 통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비에서는 주민투표의 유효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하는 게 주민투표의 그 개정된 주민투표법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가서 투표하면서 투표하는 것 외에 이제 전자투표 등등을 통한 유효투표도 주민투표도 가능했기 때문에 주민조례 발안 또는 이 주민투표법으로 상당히 주민투표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예를 특별히 드는 이유는 외국 같은 이 두 가지 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우리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단체장은 3번 이상은 못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상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데 가보시면 그 제도가 조례로 다 정합니다. 근데 이제 단체장이나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 횟수를 제한하는 게 마땅치 않겠죠. 자,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횟수를 왜 제한하냐? 선수가 높아질수록 일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 경험상. 그러니까 뭐 단체장은 2번, 의원들은 한 3번 정도에서 하지 않으면 좋겠다 할 때 그 발의를 주민들이 하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를 결정한 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요한 제도적 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주민들이 지역에 일어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성화하려면 여러분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슈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원님 지방의회를 비판하거나 평가하려면 지방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한 일의 형태는 어떤지, 또 조직은 어떤지, 또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이런 등등을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해야 할 책무를 굉장히 구체화했습니다. 구체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정보 공개 제도입니다. 이전까지도 지역에 따라서 정보 공개한 양은 많았지만 이제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정한 형식에 따라서 지방 정부는 반드시 정보 공개를 해야 돼요. 이제까지 한 것보다 더욱더 체계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웬만한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의무 방법 등등까지도 행정안전부가 법률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만 하시면 지방정부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하는 일,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공개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지방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걸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회에 보시면 겸직 금지에 관련된 조항이 많은데 이번에는 겸직 금지 대상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도 겸직하지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명시해 놨고요. 또 특정 의원들이 겸직을 하면 아무아무 의견들은 이런 일을 겸직한다는 것을 그 겸직 금지 사항을 의무화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원 개인에 관한 겸직 의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이제는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그 겸직 금지 사항들을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의회와 관련된 것 또는 집행부에 관련된 사항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는 다 정보 공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시면 다 이제 알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리 목적의 거래 종전에도 영리 목적 거래 금지에 포함되어 있고 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명시되어 있고 요거 외에 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간 간에 영리 목적의 행위는 금지시켜 놨으니까
여기도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종종 지방의회나 지방의원들의 윤리 문제가 종종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윤리 문제라든지 그 실천 강령 등을 심의하는 윤리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종전에는 그 윤리심사위원회가 임의기구였었습니다. 설치해도 되고 안 설치해도 되고. 근데 이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는 윤리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필치 사항이 됐다는 거고요. 강제 규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앞으로 지방의회 속에는 윤리심사위원회라는 걸 설치해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윤리심사를 할 때 지방의원의 개인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민간으로 구성된 죄송합니다. 민간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반드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윤리를 조금 확실히 하기 위한 그런 제도 장치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치행정과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추가 주민에 대한 책무에 관련된 추가 사항입니다. 자, 보시면 자치단체에는 각종 자문기구가 많죠. 자문기구가 많은데 자치단체가 자문기구를 설치하게 될 때 자문을 구하는데 특히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자문을 구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집행부가 지방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전문성을 구하는 때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좋겠는데 그 자문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라든지 또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문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문기관의 설치사항은 반드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의 지위가 됐고 상하관계가 상호 협력관계로 됐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법에 어떤 규정이 포함되어 있냐면 국가는 중앙정부는 반드시 지방정부와 협력해야 된다는 협력 의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권고 조항이긴 한데 이런 조항이 언제 힘을 발휘하냐면 혹시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쟁의라든지 등등으로 행정재판이나 행정심판 등의 행위를 하게 될 때 이런 조항들이 지방정부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국가가 원칙적으로 안 하는 소극적 의미의 보충성의 원리가 있는데 두 번째는 위임받은 권위를 위법부당하게 하지 않을 때는 상위, 시군구가 안 하면 시도가 안 하면 중앙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혹시 지방자치단체 혜택으로 서비스를 못 받는다든지 또는 하는 일이 없도록 해놨다는 조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자치권의 확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자치권 확대 그러면 이제 조례재정권의 범위에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대로 보충성의 원리라든지 주민주권의 개념이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표현을 법령의 범위에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와 같은 미미한 변화도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가와 지방사무 간의 준수미 등 사무배분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보충성의 원칙, 사무배분할 때 기초, 광역, 국가 간의 중복 배제, 포괄적 배분 등 원칙을 일반법에 명시를 해서 향후에는 국가, 시도, 시군구 간의 업무 중복이나 사무 배분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무기구가 확대됐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교류 업무가 추가됐고 자치경찰 업무가 지금 새로 이 자치사무로 포함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방의원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력을 처음에는 4분의 1,
그다음에 2분의 1선까지 확대돼서 지금 아마 장성군의회도 정책지원관이 좀 새로 채용이 돼서 아마 활용되고 있을 거라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의회에 의한 심의 발의 요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의원의 재적의원 5분의 1이나 의원 10명의 연설을 받아야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은 이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요건은 지방의회 조례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떤 의회는 우리는 한 명의 의원도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많이 만든다면 한 명의 의원도 조례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건 100% 그냥 조례에다 위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에 7분의 의원들이 있는 대로 한다면 10명이나 5분의 1이어야 돼요. 그럼 10명이 5분의 1 하면 한 2명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욱더 완화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지방의원의 회의의결 표결이 의미한데, 자, 이제 의원님들이 표결하실 때 이제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 기록합니다. 찬성했냐 반대했냐를. 특히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나 선거에 관련된 사항들은 현재까지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그 외의 정책 투표는 기록 투표를 한다. 이게 엄청난 변화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됐다는 얘기는 이미 말씀드려서 종전에는 지방의회 사무처의 국장, 모든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했는데 2022년 1월 13일 이후에는 그건 이제 지방의회가 행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인사권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좀 부수적인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긴 한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인사권은 지금 지방의회에 있다는 게 커다란 변화였다 하는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 협력 업무가 포함돼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표시가 되어 있고 외국 지방자치단체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관 협력이 가능하고 해외 사무소의 설치 운영도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권이 이만큼 확대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 행정 효율성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장성군은 그런 예가 만약 서울 같은 데 가면 공동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면서 아파트 단지가 몇 개의 동에 이렇게 걸쳐 있는 지역도 많이 발생을 해서 그 경계 구역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게 참 조정이 잘 안 됩니다. 또 새로운 매립지를 하게 되면 그 매립지 그 해안 경계선을 놓고도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기잖아요. 종전에 이걸 해결하려면 지방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투표를 거치는 등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경계 변경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가 돼서 경계조정위원회 경계 변경 자율위원 협의체에 합의가 되면 그 합의를 100% 존중을 해주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바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단순화됐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특히 이와 같은 제도가 매립지, 등록, 무락지, 소속 자치단체 관련 등 행안부 장관이 중간분쟁조정의 심의 의결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매립지, 등록, 무락지, 소속 자치단체 결정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바로 결정을 하고 이의제기 시에는 재정부담 조정사항을 포함하여 중앙분쟁조정의 심의를 통해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 자, 그다음에 단체장의 인수위원회가 지난 선거 때부터 공식적으로 발동이 됐죠. 시군구는 15명 이내에서, 시도는 20명 이내에서 21범 이내에서 인수위원회라는 걸 가동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특례시 제도가 도입이 됐어. 장성군에는 어떤 간접적 효과가 있었냐면 특례시 제도의 특례 부여에 대응해서 일반 시군구에는 인구 소멸이나 국가 균형 발전의 관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특례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 제도에 더불어 특례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아닌 시군구에는 국가 균형 발전이나 또는 지역 수명과 관련된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는 추가 특례가 가능하게 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중앙지방관계입니다. 중앙지방관계 중에 국가지방단체 협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전의 법에는 이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 명령 복종 관계라고 한다면 굳이 뭐 협력 의무가 필요 없죠. 명령하는 사람의 명령권자에 따라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상호
국정의 협력 파트너로 보기 때문에 상호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협력 운영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협력하려면 협력하는 기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기구가 만들어진 거고, 중앙지방협력회의가 2022년 1월 13일 날 제1차 발의 이후에 지금까지 3차 회의가 열려서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또는 자치분권 관련된 중요한 정책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전법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여러 가지 인구 변화나 이렇게 변화를 보면 모든 좀 인구가 인구의 한 50%가 지금 수도권에 좀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 수도권 집중도가 50% 넘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 자, 이거는 수도권의 자연 발생적 인구도 물론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중요한 특성은 사회적 유동이 많은 겁니다. 농촌에서 도시에서, 도시에서 대도시에서, 대도시에서 수도권 대도시, 이렇게 좀 인구가 이동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종전과 같이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했던 서비스들이 조금 무형하거나 낭비적 요소를 질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대응 차원에서도 이게 몇 개의 시군이 동시에 대응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렇지 않아도 시군구가 좀 크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시군구 간의 통합 논의가 나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잘 통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종전의 시군구나 시도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존중을 해주면서 요거를 이렇게 통합해 연합해주는 그런 별도의 개념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됐고, 이 의견을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이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때는 동남권의 부산, 울산, 경남의 초강력 협력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호남권의 광주, 전남 통합이라든지 또는 광주, 전남 메가시티 통합 논의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이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시도나 시군구의 정체는 그대로 두고 그거를 아우르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 의회도 있고 단체장도 있는 거죠. 대신 특별하다고 하는 이 특별자가 붙은 거는 우리가 일반 지방정부가 아주 다수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범위 내의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구로 지금 상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향후 지역 발전이나 특히 인구 소멸, 지역 균형 발전을 활성화하는데 유용한 제도가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행정협의회, 여러분 주의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협의회들이 많죠. 시도지사 협의회, 시군구 의장 협의회 등등 많은데, 이 협의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특히 행정협의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지방의 의결을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제도는 이제 의결은 필요 없고 행정협의회를 만든 후에 의회에 보고만 하도록 돼 있어서 종전보다도 협의기구가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기대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종전에 우리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하면 수직적 지방재정이라고 그래서 중앙정부와 시도 간, 중앙정부와 시군구 간의 재정조도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수평적으로 시도 간의 재정조정 또는 시군구 간의 재정조정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놨다. 이제 요거는 향후에 수도권의 재원이 너무 몰리면 수도권에 있는 재원을 비수도권으로 이렇게 좀 이동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도 또는 호남에도 특정한 대도시에서 있는 재정이 좀 인근 지역으로 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염두에 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복수자치단체가 서비스를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협력 지원, 중앙정부가 협력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같이 동시에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지방자치법 종전에는 171개 조항이 현재는 한 211개 조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한 5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주민 책무에 관한 거, 자치권 확대에 대한 거,
자치행정에 관한 것, 그다음에 국가지방관계에 관한 이런 사항을 여러분께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혹시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뭐 질문이나 뭐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지금 만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지만 국회에는 뭐 좋은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자치분권 관련돼서는 이제까지 88년 지방자치법이 그랬고 또 그간에 중구중인 부분 개정을 했는데, 지방자치 자치분권에 관련된 사항들은 여야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그 무건의 관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 정당의 한쪽이라도 강력하게 반대하면 그 조항은 빼놓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조항을 갖고 가려면 자꾸 이제 그 의결 그 기간이 늘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빠진 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주민자치에 관한 규정이 당시 야당의 반대로 빠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지방자치법 속에는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담지 못한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의 과제고, 뭐 그 제도들이 다음에 열어될 텐데, 그 사항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그동안 각 정부들이 만들어 온 제도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은 겁니다. 특히 여기 조금 잘 흐리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건 문재인 정부가 완료되기 전에 만들어진 자료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방일괄이양법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지방분권 할 때는 우리나라에는 한 6만 개의 행정 단위사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뭐 많게는 10개 아니면 5개 이렇게 공직자들이 나눠서 하는 일이 되는데, 토탈 6만 개가 있습니다. 6만 개 중에 지방정부가 한 게 한 15,000에서 16,000개고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앙정부가 맡고 있는 이 행정사무를 단위 사무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이거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단위 사무별로 의결을 해서 단위 사무별 관련된 제도를 바꿔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리가 1차 일괄법으로 지방정부로 내려보낸 사무 중에는 한 10년 전에 의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자치분권위원회가. 그런데 이거를 단위 사무별로 이양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이걸 하나의 법률 속에 통째로 담아서 패키지로 딱 담아서 이걸 100지로 넘기자는 게 일괄이양법입니다. 그래서 400개의 단위를 사무를 넣는 제1차 이양법은 2020년도에 통과가 됐는데, 그거를 2차로 만든 법은 시도를 했으나 당시 야당의 반대로 여야 간의 합의가 잘 안 돼서 이양되지 못했습니다. 2차. 그래서 이제 그게 부처별 이양법이라고 하는 약간 좀 변형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2단계 지방 재정분권까지 완료가 돼서 문재인 정부 때는 재정분권은 2차에 걸친 재정분권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가 제 1단계 때 10%포인트, 2단계 때 4.3포인트, 그래서 15.3이죠? 14.3인가요? 1단계 때 10%포인트, 2단계 4.3포인트, 14.3포인트의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효과를 얻었다는 게 이제 요 도표를 보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사항은 제가 이제까지 쭉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딱 1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자, 제가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 3법, 그러면 주민바람법, 주민소환, 주민투표법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법률은 전부 개정했거나 이미 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주민소환법입니다. 주민소환법도 거의 될 뻔 했는데요. 여러분, 과천시장 소환 케이스 때문에 저게 지금 잠깐 좀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천시장 케이스 혹시 아시나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인상해 가서 부동산 시장이 한번 회오리친 적이 있죠. 그래서 정부가 신도시 개발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정책을 발표하는데, 아마 과천시 관내에 공공부지가 있어서 그 공공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을 계획을 발표하는데, 과천 시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천 시민 입장에서는 과천시장도 앞장서서 반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과천시장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천 시민들이 소환을 제기했죠.
근데 투표해서 부결됐습니다. 이게 정족수를 못 채운 확실히 한 정족 하던 저 과천시장 그 주민소환 시도가 무산된 거죠. 그때가 바로 이제 주민소환법이 심의하던 타임하고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주민소환법에 갖고 있는 내용대로 의하면 주민투표가 주권자 3분의 1이 투표해서 과반수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4분의 1 투표에 과반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0명의 유권자라면 2,500명만 찬성을 하면 소환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거 자치제도 운영하는데 너무 불안전하지 않겠냐 하는 이론들이 많이 제기돼서 지금 그 이슈가 현재 지금 정리가 안 돼서 논의되고 있고 아마 그게 차차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고요. 그게 주민소환법입니다. 이 관련된 법률만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가 되면 주민발안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에서 주민산법이 완성된다는 말씀이고요. 특히 지금 자치분권 2.0은 단체장 중심이나 의회 중심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주민 중심의 풀뿌리 지방자치가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구성하고 계시는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를 정리하고 또 참여하고 또 그런 참여를 통해서 민주주의 학습을 하는 거죠. 저는 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주주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마찰이나 갈등으로 이웃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한 번 만나서 얘기할 때보다 2번 만나서 얘기하면 훨씬 나을 거고 한 10번 만나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의 오해도 풀고 서로 이해도 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화하는 법, 남의 얘기 들어주는 거, 또 상대방 또 기분 좀 덜 언짢게 얘기하는 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저는 이게 지방자치 또는 민주주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 학습의 장이 저는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풀뿌리 조직 주민자치회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본질도 이 되고 만약 그게 활성화가 되면 주민자치회로 상당히 많은 권한들과 기능들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주민자치와 관련된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반영이 되면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로 통일이 돼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단합 명제가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관행과 해석을 만들어가는 일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자, 이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제도가 이렇게 개선됐으니까 개선된 제도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 특히 이제 제가 강조했던 주민주권론을 통해서 자치입법권이 강화되고 중앙지방협력기구가 탄탄해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시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이제는 법령의 해석만이 남았습니다. 자, 제도는 만들어졌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 제도를 달리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그 달리 해석하는 기적이 시대적 가치를 잘 반영하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이루었던 자치분권 7법과 관련된 여러 제도와 관행들이 새로운 자치분권 2.0 시대를 활짝 열고 그 시대가 좀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제도로 작용하기를 이렇게 기원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보여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얘기를 여기서 정리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자치분권에 대해 뜻깊은 강연을 해주신 김순은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